여기에서 한 명 끌어와가지고 나한테 넣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법원과 충돌이 생기고 넣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겠죠.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저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한 개인 회생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아버지시잖아요. 네, 부모님의 마음으로 성심껏 설명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죠. 내가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 영상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빠가 개인회생 진행해야 되는데 엄마가 소득이 있는 그런 경우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반영이 되게 될까요? 그냥 개인회생하는 채무자 한 명만 생계비 받는 걸로 하고 끝낼 거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거냐, 추가 생계비 등을 청구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채무자 혼자 1인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변제에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배우자의 소득을 볼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네. 채무자의 소득만 보면 되는 건데, 뭐 자녀가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에 대해서 부양가족으로 넣고 2인 생계비를 공제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부부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 부양 의무도 반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쪽에 다 몰아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소득이 있냐, 소득이 얼마냐를 이제 그때는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개인회생을 하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요. 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있으면은 못 넣죠. 그 뭐 네. 소득 금액은 상관없나요? 소득 금액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있는데 50만 원, 뭐 그 이제 정도예요. 이런 예. 경우를 예. 말씀하시는 최저 생계비가 거죠. 안 되는 경우에는요. 이론적으로는 뭐 그러면 0.5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볼 여지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시도해 본 적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50만 원 벌고 있는 거면 100만 원도 벌고 200만 원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논리를 좀 펴는 경우가 많고. 이상한 논리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은 어떤 장애 사유가 없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고 하면은 뭐 1, 2년 소득이 계속 없었다 하더라도 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주는 걸 굉장히 좀 인색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현실적으로 넣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그때는 부양가족에 넣는 거는 가능한데 예. 소득이 그냥 없다는 이유만으로 넣는 건 아니고 소득이 없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가능한 거고 소득 활동 가능성이 너무나도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빼라. 그러면은 아이를 양육을 하기 위해서 네.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실제 그런 경우는 다 인정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케이스들도 뭐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가정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서 친정 부모님, 뭐 시부모님 양쪽으로부터도 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사정이고 어쨌든 객관적으로 일을 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라는 거 정도만 좀 잘 주장을 하면 뭐 그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될 것 같아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요. 있는 경우엔 당연히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는 네, 것이고 네. 소득이 이제 없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면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킬 수 있지만은 없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사실 이제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수가 중요한 이유가 최저생계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자녀는 공동 양육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자녀를 내가 양육하는 부양가족 수에 온전히 다 포함을 시키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과 딸이 있어요. 2명으로 잡을지 1명으로 잡을지 0명으로 잡을지의 문제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둘 사이의 어떤 소득 격차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 격차가 한 30% 이상 벌어지면 많이 버는 쪽으로 일단 몰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 30% 이내 범위로 들어온다면 이제 반반이죠. 그러면 자녀 2명이어도 1명, 1명 이렇게 가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인가요?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데 원래 내가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기준에서 그거를 부양가족으로 덜 넣겠다, 빼겠다라는 거는 그냥 넘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배우자가 500 벌고
개인회생하는 채무자가 200번인데 그러면은 부양가족으로 넣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그렇죠. 여기에서 한 명 끌어와가지고 나한테 넣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법원과 충돌이 생기고 넣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성년이 돼요. 성년이 되면은 부양가족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제외가 그렇죠.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개인회생 일단 신청 당시에는 일단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넣을 텐데 이런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원칙은 말씀하신 대로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 부양가족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변제계획안을 이중으로 나눠서 짜야 돼요.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전 시점까지의 변제계획안, 성년이 된 이후의 변제계획안으로 해서 성년이 된 시점까지는 뭐 2인 가족으로 넣었다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1인 가구로 해서 생계비를 그런 식으로 공제를 해서 가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회생연이 놓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변제금이 좀 높고 변제율이 괜찮으면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냥 쭉 부양가족으로 그냥 그렇게 넣어서 가도 통과됐던 케이스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보시면 이제 꼼꼼하게 보시려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겠죠. 보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냥 다 3년 기간 전부 다 이제 부양가족으로 반영해서 일단 내지만 결국에는 회생위원회 어떤 보정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저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한 개인 회생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제 좀 저희가 청산 가치를 판단하는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청산 가치라고 하면 내 재산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결혼을 한 상황에서 배우자도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내가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나요? 그거가 이제 맨날 나오는 법원별 차이이고 네네. 반영 안 하는 법원이 뭐 회생법원이 네. 이름을 달고 있는 서울, 수원, 부산 그리고 대전은 그래도 반영하는 것 같고 네. 나머지 법원들은 일단은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반영을 하도록 시키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반영을 하도록 시키더라도 특유 재산이라든지 네. 상속받은 재산, 일방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재산 같은 경우는 또 빼볼 여지는 있다. 이게 복잡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반영해라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네네네. 실무적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많이 다퉈야 돼요. 사실 빼려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주제들을 또 다루고 뭐 이렇게 다퉈서 막아냈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뭐 몇 개 좀 찍고 하니까 이제 몇몇 의뢰인분들께서 10군데 간데 다 안 된다 그랬다. 너 영상 보니까 너는 뭐 잘한다 하길래 맞다. 최근에도 그렇게 해서 막아낸 케이스는 있긴 한데 뭐 저도 힘듭니다. 열심히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다. 쉽게 수월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굉장히 노력과 시간은 많이 드는 문제다. 그럼요. 근데 이게 젠틀한 싸움딱이라는 그 명제 자체가 굉장히 힘듦을 담고 있어요. 젠틀하게 어떻게 싸움딱이 하려면 힘들 수밖에 없죠.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예외적으로는 넣는다는 네, 것인데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수익 활동을 했는데 네. 내 명의 재산은 없고 배우자한테 다 이제 명의가 다 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차량 등을 내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로 잡을 수가 있게 있죠.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잡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원칙 미반영이잖아요. 원칙 미반영. 그렇죠. 아예 시작부터 배우자 서류 요구하지도 않고 안 봐. 채무자 명의로 재산 없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사실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죠. 회생위원이 안 보긴 할 건데 일단 배우자 서류 뭐 재산이랑 내봐. 라고 해서 냈어요. 음. 근데 뭐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막 강남에 아파트가 뭐 몇채 있고. 롤스로이스 하고 있고. 뭐. 예. 배우자 그러면 과거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내봐. 전업주부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잡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앞단의 조사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조사 과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운이다. 요거 사실 이제 굉장히 질문 많이 주시는 내용인데요. 부동산이랑 차량이 제 명의로 있습니다. 네. 저 이제 개인회생 할 거예요. 네. 요거 그대로 청산가치 반영하기가 싫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산가치를 절반만 잡아도 지장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언제 바꿨냐에 따라서 사실 또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뭐 개인회생 직전에 하려는 거는 결국엔 청산가치 낮추려는 목적인 거잖아요. 아니면 채권자들한테 돈을 안 갚으려는 목적이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명의를 돌렸다라고 하더라도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일종의 이제 뭐 사회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된 거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도 이제 이혼 재산 분할을 통해서 채무자의 그 재산 자체를 감소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행위다 뭐 이제 이런 고정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재산 분할의 정도가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래도 납득 가능한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이제 괜찮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하면 또 이렇게 어려운 쟁점들이 많은 분들이 주로 오시더라고요. 또 어려운 분들에게 열려있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님이고요. 그러면은요, 변호사님 이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배우자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돈을 줘요. 현금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어떤 재산 은닉의 사정이나 편파 변제로 좀 평가를 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배우자 명의로 직접적으로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 거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아요. 뭐 생활비 어차피 써야 되는 거고 배우자가 전업주부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당연히 돈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현금으로 빠진 내역이 있다, ATM으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돈이 다시 배우자한테 간 거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될 수는 있어요. 금액 자체가 좀 너무 일반적인 생계비를 초과했다라고 평가되면은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럼 소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추가 생계비예요. 일반적으로 3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좀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큰 거는 대표적으로 주거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월세 납부하신다고 하면 의료비, 뭐 정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서 매월 지출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비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추가 생계비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 공제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을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는데 영재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피카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일 가야 돼요. 이런 어떤 고가의 과외나 자녀의 유학 등으로 인해서 교육 비용이나 이런 비용 자체가 높을 때 이런 경우도 그대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원칙적으로는 인정되는 추가 교육비는 공교육에 한해서였는데 그나마 올해에는 개정을 하면서 공교육이라는 단어를 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가 생계비의 한도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서울외생법원 기준으로 뭐 15만원? 뭐 요 정도이고 그걸 넘어가는 추가 교육비를 지출하더라도 어차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양가족수 판단할 때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추가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이것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좀 안분해서 나눠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편입된 그쪽으로 부담시키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부양가족으로 편입되어 있다라면은 이제 그쪽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냥 그쪽 그 개인회생 진행하는 사람의 추가 생계비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저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어떤 가정에서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혼하고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 이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자녀의 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자녀 수를 그대로 부양가족수로 반영을 하는 거는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쟁점이 되는 거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소득으로 평가를 하게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양육비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인 거고 1인 생계비로 진행을 하면 모르겠는데 2인 생계비로 해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할 거면 생계비는 더 높여준 거잖아요, 법원에서.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양육비를 소득으로 안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미 기본 2인 생계비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버리니까 이 사람한테는 법이 정한 것보다 더 과대한 생계비를 부여하는 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소득에 합산된다. 소득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합산된다.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영육비 안 주고 네. 못 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사실 엄청 많거든요. 많죠, 사실은. 못 받고 있으면은 소득에서 빼는 게 맞죠, 사실은. 네네. 과거 뭐 1, 2년 동안 계속 못 받았다. 아니면은 애초부터 뭐 받은 적이 없었다. 라는 사실만 주장해서 빼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정말 회생위원 나름인 게 못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못 받겠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봐라. 뭐 전 배우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했다.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도 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소명함으로써 내가 받아야 되는 양육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혼 관련해서 좀 사실 이제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일 것 같아요. 네. 이혼을 했고 이혼한 배우자한테 사실 이제 재산 분할을 통해서 재산을 주었을 때 이 재산을 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는가 네. 사실 많이 질문 주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저쪽 명의였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받아왔어야 되는 건데 분할을 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냥 이 사람이 인적 결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청산가치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고.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을 해줬다, 말 그대로 이제 나눴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납득 가능할 정도로 한 거면은 괜찮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일단은 무조건 부인권 대상이니 청산가치 잡아라 라고 보정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다투느냐가 청산가치 반영 금액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네. 하는데요. 부양가족 수를 빼는 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넘는 거를 문제를 좀 삼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청산 가치가 사실 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월변제금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양가족 수를 경우에 따라서는 빼서 네. 최저 생계비를 낮추는 게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1인 생계비 기준에서 뭐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부양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청산가치가 많이 잡혀서 1인인데도 133만 원 생계비를 그대로 다 유지할 수 없고 뭐 100만 원, 뭐 80만 원만 쓰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1인 생계비에서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은 생활을 가능하겠냐, 네네. 이게 변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겠냐라고 의문을 표하긴 하는데 2인 생계비 이상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2024년도 기준으로 3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280만 원 정도이고 4인 가구가 340만 원 네. 정도 되거든요. 네. 좀 연결되는 쟁점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가 여기에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진행할 때 최저 생계비 자체를 조금 줄여서 진행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인 가구 280, 80. 2인 가구 220. 근데 한 250 정도로 낮추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충족하면서 진행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3인 가구로 넣은 다음에 거기서 그냥 일부 감액해 버리면 되는 거고 뭐 220까지 이게 내려가겠다 하면은 그냥 2인 생계비로 넣어서 그냥 진행하면 특별히 법원이 문제 삼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최저 생계비로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사실은 뭐 이제 파산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목이 타시나요? 조금만 힘을 내시고요. 네. 대출을 받을 때 보면 일반 배우자만 대출을 받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사실은 엄마도 대출 받고 맞아요. 아빠도 대출 받고 여기저기서 끌어 쓰다가 결국 터지는 건데 배우자가 결국 양쪽으로 대출을 받아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엄마 아빠 모두 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지금 이용할 실익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충분하죠. 그렇게 해서 그죠?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네. 같이 하면은 이점이 있나요? 같이 하면 이점이 많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님 한 분은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거주지는 인천이다. 이제 배우자님은 전업주부다. 근데 각각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배우자님은 인천에서 해야 되고 그렇죠. 남편분은 이제 뭐 서울에서 가능한데 이제 공동 부부 중에 일방이 진행하고 있으면 관할이 같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배우자님은 서울에서 소득 활동을 안 하더라도 이제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이 접수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배우자 재산 절반 잡아라 뭐 어쩌고 청산가치 이슈가 있는데 어차피 그런 이슈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렇죠. 것도 있고 보정이 어차피 한쪽에서 처리를 수월하게 했으면 이쪽 자료들도 어차피 같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조정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좀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경제 공동체로 놓고 판단을 하니까 쟁점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간단해지고 그렇죠. 이점이 있다. 네. 뭐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한 개인 회생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쟁점이 있었고 검토해야 될 사항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쨌든 개인 회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있고 사실 여러 좀 쟁점들이 걱정이 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빠인 유익상 변호사님 문의 주시면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친절히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